네, 감사합니다. 네, 어저께 그 특허로 경영하라 라는 그 주제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했었고요. 어저께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내용이 굉장히 재밌고 실제로 와닿죠? 네. 사실 어저께 내용은 그 최신 트렌드나 뭐 이런 거에 관한 내용이라서 그거를 좀 제 책을 다 나눠드리고 싶은데 또 이 출판사에다가 사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그냥 요약본으로 간단하게 해서 정리해서 드린 게 그 검은색 그 파일처럼 정리해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내용을 그 요약본에 담았으니까요. 혹시 그 나중에 내가 무슨 내용 들었더라?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본을 가지고 계시다가 필요하실 때 리마인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특허 마스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제는 사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재미있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론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렇게 배도 부르시고 이렇게 정신을 놓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변리사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 또는 특허청에서 무슨 서류가 왔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식적으로 많이 채워주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잘 따라와 주시고 오늘 내용은 뭐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제가 뭐 유튜브나 이런 데다 올릴 예정이라서 이렇게 앞에서 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생각이 안 나시면 뭐 유튜브에서 엄정한 변리사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오늘 그 강의 주제는 지식재산권의 이해고요. 목차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개요. 그 다음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게 2번이에요. 발명의 종류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대체 어떤 거를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특허 출원을 하고 나면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 심사를 할 때 등록 요건이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게 이제 로마자 3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번은 특허 출원 절차예요. 그래서 변리사가 뭐 분할 출원합시다, 뭐 아니면 변경 출원합시다, 아니면은 뭐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그러잖아요. 그냥 괜히 그게 뭐죠? 라고 했다가 괜히 또 이렇게 좀 쪽팔릴 것 같고 좀 그럴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는 게 요 챕터예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5번은 특허권. 우리가 특허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에 관한 그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6번은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무효 심판이 어쩌고 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이 어쩌고 뭐 그런 말씀 해드렸는데 그런 심판 그리고 해외 출원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예제풀이도 하면 좋은데 예제풀이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거는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지식재산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헌법 22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그 다음에 2항에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보호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명가랑 과학기술자가 여기 써 있어요. 그리고 23조가 바로 재산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자본주의를 이렇게 도입해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조문이 여실하게 나타나는 게 23조인데 뭐 바로 전에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의 권리는 보호된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의 어떤 디자인 그리고 발명가들의 발명 이런 것들을 헌법에서 보호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구체화된 조문이 특허법, 그 다음에 예전에 의장법이었는데 최근에는 이름이 바뀌어서 디자인보호법, 그리고 그 상표법, 그다음에 실용신앙법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류가 이제 나오는데 종류가 보시면은 산업재산권, 그 다음에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이렇게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이 바로 우리가 배울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산업재산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산업에 이용되는 어떤 무형의 재산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산업이 붙었을까요? 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은 전부 다 어떤 그 대량 생산 아니면은 굳이 대량 생산이 아니더라도
어떤 공업적인 그런 그러니까 반복 생산이 가능한 그런 기술에 관한 또는 어떤 디자인에 관한 또는 브랜드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은 이 산업재산권은 전부 다 특허청에 의해서 심사가 이루어진다. 심사가 이루어진다. 근데 저작권은 그런 게 없어요. 저작권은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창작물을 이렇게 뭐 노트에 쓰거나 아니면 블로그에 뭐 이렇게 쓴 다음에 업로드 버튼을 누르거나 하면 바로 저작권이 바로 발생합니다. 저작권은 심사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그 다음에 뭐 컴파일러 돌리면 결과물이 나오면 그러면 그 즉시 바로 저작권이 생기는 겁니다. 저작권. 심사가 따로 없어요. 저작권은 그러면은 뭐 아무도 관리 안 하냐? 그런 건 아니고 문화관광부, 요즘에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문화부에서 그 저작권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 등록 시스템도 저작권위원회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제가 강의 때 많이 말씀드리지만 특허가 모든 산업 분야에 다 아주 필수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한 적 저는 절대 없습니다. 이게 그 게임 분야라든가 아니면은 특정 산업 분야들은 특허가 좀 별로 필요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어떤 게임의 결제 수단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독창적인 유저 인터페이스라든가 그런 것들은 특허로 보호가 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게임 분야도. 근데 뭐 그런 부분은 일단 게임은 그것보다도 캐릭터 이런 것들의 저작권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그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등록 시스템에 내 저작권을 등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됐던, 음원이 됐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이 됐던 뭐 그런 것들은 저작권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저작권위원회에 직접 등록을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특허사무소 통해서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산업재산권 같은 경우에 신지식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재산권법은 보통 이야기하기로는 그 산업혁명 시기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때 기준으로 해서 이제 법이 막 만들어졌는데, 근데 신지식재산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애들은 아주 최근에 생긴 그런 이슈들, 최근에 생긴 어떤 권리들 이런 것들을 많이 그 처리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새로 논의되고 있는 그런 법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뭐 반도체 직접회로 배치 설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식물 신품종 보호권 같은 것도 역시나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해서 이제 새로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산업재산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4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특허, 그 다음에 실용신안, 그 다음에 디자인, 상표 이렇게 나눠집니다. 특허는 핵심적이고 원천적인 기술을 보호한다라는 것은 맞지만 근데 아주 핵심적이고 원천 기술만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건 또 아닙니다. 좀 부가적인 기술이지만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내가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런 발명들은 다 특허로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된 이유는 여기 옆에 나오는 실용신안이랑 차이점 때문에 그래요. 실용신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시면 이 자동차에 뭐 백밀러, 아니면 컵홀더, 아니면은 자동차 문 이런 어떤 작은 발명들, 뭐 대표적으로 뭐 비누곽인데 뭐 굉장히 사용 편의성을 좀 개선했다. 그런 비누곽 같은 것들은 실용신안으로 보호가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것들, 복잡한 기술들은 특허로 많이 보호를 합니다. 근데 실용신안 제도는 거의 특허 제도의 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허법의 조문들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많이 끌어다 썼어요. 그래서 특허법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특허청에서 심사하시는 분들도 실용신안 심사했다가 특허 심사했다가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아요. 이 외관만 보호합니다. 외관. 그러니까 점선면, 그러니까 어떤 형태, 모양, 색채 이런 결합을 보호하는 게 디자인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차체의 형상, 의자 형상 이런 형상을 보호하고 최근에 애플 삼성 소송 때문에 그 디자인권이 중요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디자인권 같은 경우에는 법관이 딱 봤을 때 기술적인 그 지식이 없는 법관이 봐도 이거
베낀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디자인을 최근에 중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삼성도 마찬가지고 그 중소기업들도 디자인권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요즘에 그런 거 있죠. 왜 가습기인데 물방울 모양으로 생긴 그런 가습기들, 그런 것들은 아주 특이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저거는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에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 디자인은 굉장히 뛰어난 디자인이다 라고 하게끔 하는 그런 디자인 외형은 디자인권으로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상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상품의 명칭 또는 어떤 서비스의 명칭 또는 어떤 제작사의 이름 이런 것들을 보호받는 것이죠. 그래서 BI나 CI 이런 것들이 상표로 보호가 되게 되는 거죠. 상표권으로 보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그 보호 대상이 발명이에요. 발명. 여기 보면은 가로치고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보도한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특허법 2조에 나와 있는 발명의 정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어저께도 보여드렸지만 발명이 이 특허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그 발명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제품화되기 이전에도 충분히 존재할 수가 있어요. 특허에서 보호하고 있는 게 제품이다 라고 한다면 제품을 다 만든 다음에 특허 출원하세요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발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술적 사상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기술적 사상은 결국에는 이 앞에 기술이랑 그 다음에 사상,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문제점이 해결된, 그러니까 제품으로 출시하기 바로 직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어떤 테크놀로지에 관한 그런 것, 좀 구체적인 그런 테크놀로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사상은 굉장히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근데 특허법에서 말하는 기술적 사상이라는 거는 거의 딱 그 중간에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구체화된 아이디어, 이 정도가 되면 기술적 사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술적 사상이 창작성이 있다면 그러면 발명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용신앙 같은 경우에는 요거랑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나 보도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난이도가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이거 과연 내가 특허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은 실용신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도할 필요는 없고 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말이 있는데 물품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신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치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고, 반대로 특허는 어떻게 돼요? 특허는 방법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 우리 뭐 길거리에 이렇게 많이 있는 이삭토스트 있죠? 이삭토스트. 그것도 보면은 뭐 소스 특허 막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소스에 들어가 있는 어떤 물질의 구성 이런 것도 당연히 특허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소스를 만드는 방법 1단계 뭐, 2단계 뭐, 3단계 뭐 그런 식으로 음식 특허를 많이 받아 놓습니다. 그래서 특허 같은 경우에는 실용신안보다 보호받을 수 있는 그 발명의 대상이 좀 넓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 요건은 여기 법정 특허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따가 나올 겁니다. 이따 자세하게 배울 건데, 이 법정 특허 요건을 만족시키면 그러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업성,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라고 나와 있고요.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얘네가 언제 발생하느냐, 권리 발생 및 내용. 언제 발생하냐면 특허권 설정 등록 시에 발생한다. 설정 등록 시에 발생한다. 그리고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똑같고요. 자, 그리고 특허권이 보호기간이 출원일부터 2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원일부터 20년. 그리고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를 두 개를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20년이다. 요거 약간 좀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보면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면 특허권이 만료하는 거고,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 되면 실용신안이 만료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특허권이 설정 등록 시에 발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20년에서 특허 심사에 들어간 기간만큼 존속 기간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특허권의 어떤 존재하는 기간이 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20년 꽉 채우는 특허 거의 없어요. 근데 물론 그 신약 특허들 있잖아요. 신약 특허들. 그런 것들은 20년 꽉 채우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청색 LED 특허 뭐 이런 것들이 20년 꽉 채워요. 근데 대부분 특허 출원하고 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뭐 한 7년, 8년 정도 하다 보면 요 특허로 담고 있는 내용이 유행이 지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연차료 납부를 포기하면서 특허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까지만 보호가 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디자인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품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이죠. 원래는 디자인권이라는 게 물품,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제품, 그러니까 외형이 있는 뭐 그런 것의 껍데기 모양을 보호하는 그런 권리였어요. 근데 요즘에 워낙 IT 기술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어저께 말씀드렸던 애플의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화상 디자인으로 많이 보호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를 들면 그 애플 아이폰에서 그 날짜 세팅할 때 이렇게 통 굴리듯이 이렇게 너르륵 굴려가지고 날짜를 세팅해요. 아이폰은. 근데 안드로이드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게 애플에서 이미 화상 디자인으로 그렇게 통 돌아가는 듯한 느낌의 인터페이스를 디자인 출원해놨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는 날짜 맞출 때 위에 화살표, 아래 화살표 이렇게 콕콕콕 눌러야 돼요. 그게 화상 디자인의 그 점령을 먼저 해버린 거죠, 애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권 중에서도 요즘에 화상 디자인 같은 게 많이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디자인권 자체에 관해서는 지금 여기 그 앞에 여기 카메라 찍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그 카메라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 산요에서 나온 샥티라는 제품인데, 근데 이것도 보면 디자인권 등록이 다 돼 있는 거고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모양으로 생긴 캠코더다 그러면은 이렇게 산요가 떠올 정도로 이렇게 구성, 제품 구성을 잘 해놓은 거죠. 디자인권 확보를 해놓고. 자, 요거는 등록 요건이 보면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그 다음에 창작성입니다. 이게 이제 디자인에서는 진보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아까 전에 보시면 진보성, 사실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나와 있던 기술보다 진보해야 돼요. 진보. 그러니까 기존의 기술보다 구성을 갖추기 곤란하거나 아니면 효과가 뛰어나야 되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지금 사실 진보성이에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특허나 실용신안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진보성입니다. 진보성. 근데 이거는 말이 되는 게 기존의 기술보다 내가 만들려고 하는,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독점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특허권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발명이 기존 기술보다 뛰어난 거를 입증해야 독점권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사실 디자인은 그러니까 디자인에다가 진보성이라는 얘기를 붙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복고 디자인도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나왔던 디자인인데 그거를 좀 많이 개량해가지고 현대 느낌에 맞게 하는, 근데 예전에 나왔던 이미 공지되어 있던 디자인들보다 뭔가 발전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진보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디자인 출원, 디자인 등록 요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권리 발생 및 내용에서 보시면 설정 등록 시에 발생한다. 그리고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건 뭐 똑같습니다. 상표도 똑같고 뭐 특허도 똑같아요. 설정 등록 시에 발생합니다. 그 권리가. 자, 디자인권은 업으로서 등록 디자인이나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디자인까지 디자인권을 가진 사람한테 권리가 있어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특허나 실용신안은 그 발명이나 고안을 말로 설명한다고 그랬죠. 말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확대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근데 디자인권 같은 경우에는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를 점선면으로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선면을 좀 아주 조금 다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특징적인 부분, 그 부분을 좀 아주 특징화해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하면 또 좀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약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보완하기 위해서 유사 범위까지 확장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특허권이랑 실용신앙권과 달리 얘 같은 경우에는 설정 등록일로부터 15년이에요. 15년. 설정 등록일. 설정 등록일은 우리가 돈을 특허청에 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등록료를 내는 날이 설정 등록일이고 그 날로부터 15년까지 디자인권을 보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례가 뭐냐면 그 바나나 우유, 바나나 맛 우유, 정확히는 바나나 맛 우유죠. 이게 보면은 통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생겼죠. 항아리 모양으로. 근데 걔도 역시나 디자인권을 받아놨어요. 디자인권을 받아놨는데 바나나 우유가 뭐 아시겠지만 아주 옛날부터 있었죠. 그래서 디자인권이 소멸됐어요. 그래서 경쟁사인 모 회사에서 또 역시나 바나나 맛 우유, 바나나 맛이 나는 우유를 또 이렇게 출시하려고 검토하다가 보니까 이 디자인권이 만료됐어요. 그래서 빙그레의 저 형상을 우리가 사용해도 될까?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빙그레에서 그런 이제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이걸 이제 입체 상표로 출원을 해놨어요. 상표는 여기 보시면은 자기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한 표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표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 기호가 될 수도 있고 문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입체적 형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나나 맛 우유의 그 항아리 모양 그거를 입체 상표로 보호를 해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왜 우리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매장에 그 앞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할아버지 모양의 마네킹이 이렇게 서 있죠. 그것도 역시나 입체적 표장으로 해서 상표를 출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상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한 표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식별이에요. 식별. 그래서 여러분들 마트에 가시면 그 맛있는 라면이라는 라면 아시죠? 맛있는 라면. 이게 어느 회사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 회사 건데. 근데 사실 맛있는 라면이라는 5글자는 식별력이 없는 글자예요. 이 식별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라면이랑 저 라면이랑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맛있는 라면 이 5글자는 아주 일반 명칭이나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맛있는 라면이라는 5글자를 특정 회사에 독점권을 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삼양이 아닌 다른 회사에서 우리도 뭐 맛있는 라면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일반 명칭들은 독점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식별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앞에 삼양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삼양 맛있는 라면 이렇게 7글자가 되면 요 7글자 전체는 식별력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삼양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삼양 맛있는 라면이 라면에 붙어 있다. 그러면은 다른 라면들이랑 사람들이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상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식별이라는 말입니다. 식별. 자, 그래서 등록 요건은 뭐 자타 상품 식별력이 있을 것. 그래서 요거 자체가 요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표법 7조에서 규정하는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해서 요 조문이 따로 있는데 요 조문 이 상표에서 이 자타 상품 식별력이 있을 것 요게 이제 상표법 6조에서 말하는 거고 요 부등록 사유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욕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들어갔고 그다음에 선행 상표가 존재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거랑 비슷한 후행 상표 출원은 등록을 안 시켜준다. 그런 부등록 사유를 7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상표는 도메인이랑 비슷한데 왜 이렇게 상표 등록을 상표 심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보통 상표 출원 해놓고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상표 등록증이 나올 때까지. 근데 이게 요런 그 등록 요건을 전부 다 심사를 해요. 그래서
그 상표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보다 사실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심사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고 이 전문 심사관들이 심사를 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표는 마찬가지로 설정 등록 시 발생하고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보호기간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인데 10년씩 갱신이 됩니다. 10년씩 갱신이 가능하니까 아주 영구무한히 상표를 가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뭐 리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90년 이렇게 아주 오래된 상표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표는 약간 요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설정 등록 시에 발생을 하는데 이 설정 등록할 때 관납료라고 등록료라고 하죠. 등록료를 22만 원인가? 그거를 이제 그 특허청에 내면 앞으로 10년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매년 돈을 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상표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디자인권이나 특허권이나 실용신앙권은 매년 내야 돼요. 매년. 물론 특허나 디자인 같은 특허나 실용신앙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 3년 차를 한꺼번에 내는 그런 그 제도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매년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그 연차가 오래될수록 특허나 디자인이나 실용신앙권 같은 경우에는 이 유지하는 연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특허청에 내야 되는 관납료도 연차료도 유지료도 그것도 증가합니다. 이게 약간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특허청에서는 이렇게 그 좋은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을 보호해준다 라는 것도 있지만 요 기술을 갖다가 당신이 빨리 이제 포기를 하면 우리 사회에 공공의 재산이 된다. 그런 의도가 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연차료를 한 20년 차까지 내게 되면 20년까지 버티면 그러면 연차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포기하는 그런 발명자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상표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한 번 내면 돼요. 10년에 한 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특징적으로는 상표권자는 자기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 상품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상표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표라는 게 개념이 이 표장과 그다음에 지정 상품이 링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출원할 때 내가 요 단어, 예를 들어서 나이키, NIKE라는 그 네 글자를 내가 운동화에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지정을 해줘야 돼요. 나이키를 상표 출원했어 라고 해가지고 모든 범위에 내가 그 네 글자를 다 갖게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지정상품 지정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상표가 가장 파워풀한 게 제3자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도메인보다는 더 효과적인, 더 파워풀한 힘을 갖게 되는 이유입니다.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정한 그 웹페이지 로 가게 해주는 그런 주소를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그 가운데에다가 짝대기를, 그러니까 글자 사이에 짝대기를 넣는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또 다 회피가 돼요. 근데 상표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글자, 뭐 문자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그거랑 유사한 글자 또는 그런 모양을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 저작권은 보호 대상이 주관적 창작이 인정되는 저작물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돼야 됩니다. 표현. 그러니까 어떤 창작물이 표현돼야지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소설, 시, 논문, 강연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저작권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뭔가 썼다, 그런 것도 만약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그러면은 저작권을 바로 갖게 되시는 겁니다. 별도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고요. 원래는 이게 저작권의 생존 기간, 그러니까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그 다음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망 후 50년인데, 그리고 나서는 저작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회 공공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베토벤의 뭐 어떤 뭐 그런 노래라고 그렇고 베토벤의 음악 이런 것들은 이미 베토벤이 돌아가신 지 50년이 한참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저작권은 없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저기 사용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요게 바뀌었어요. 그 한미 FTA로 인해서 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 2013년,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이게 7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디즈니 판례 때문에 이렇게 바뀌게 된 건데, 미국은 저작권으로 엄청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저작권을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고, 우리나라랑 협상을 할 때 이 저작권 보호기간을 자기네 나라랑 동일한 수준으로 올려라. 그래서 70년으로 올리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작 인정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자, 여기서 보시면 저작권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별도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다가 저작권으로 흡수가 됐어요. 저작권법으로 흡수가 됐는데, 사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도 있고 특허법으로 보호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그 저작권법에서는 어떻게 보호하냐면은 마치 소설책처럼 소스 코드 이렇게 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저작권위원회 그 저작권 등록 페이지에다가 등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카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그런 그 소설책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교를 해요. 그래서 사실 저작권으로는 아주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뭐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소스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그런 인터페이스나 아니면 그런 효과가 나오게 자기가 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법으로는 아주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진 않고, 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어떤 알고리즘이라든가 로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터페이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저께 보셨던 내용처럼 특허법으로 보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보호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화면 디자인, 화상 디자인 이런 것들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또 보호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좀 종합적인 거라서 그렇고, 여기 보시면은 저작권의 첫 번째 저작 인격권, 여기 보시면 요거는 재산권이라기보다는 인격권에 해당하는 거예요. 인격권. 그래서 그거를 창작한 사람의 일심 전속합니다. 그 사람한테 완전 전속해요. 저작물의 공표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음악을 녹음했다. 근데 이 음악을 갖다가 내가 뭐 다음 주 화요일 날 공표하겠다. 이거는 저작물을 만든 그 사람이 가지는 아주 고유한 인격권이에요. 근데 중간에 기획사에서 이번 주 주말에 그냥 공개해버립시다. 그냥 지금 공개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저작자의 인격권이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사실 우리나라 문화적으로 그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은데, 이 성명 표시권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 작가 같은 경우에 시나리오를 쓰고 나서 그거 이제 그 영화가 됐어요. 그게. 근데 마지막에 엔딩 롤이라고 하나요? 엔딩 타이틀에 시나리오 엄정한 이 안 나왔어. 엄정한이 아닌 뭐 김성진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내 그 저작 인격권이 침해된 거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소송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면은 많이 승소합니다. 자, 근데 이런 거에 승소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복잡해요. 처음에 소송에 들어갈 때도 이 창작물을 과연 네가 창작을 했느냐, 거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작권 소송은 쉽지 않은 소송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 시스템에다가 먼저 자기의 저작권을 먼저 일단 올려요. 그러면은 그 올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이거를 만들었다 라고 추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등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일성 유지권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에 뭐 논문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칼럼이나 이런 거를 퍼가기 할 때, 예를 들어서 엄정한 변리사가 뭐 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 있다 이런데, 근데 어떤 사람이 제 책을 인용하면서 내용을 완전히 딴판으로 썼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당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인격권 침해를 당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저작권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논문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특히나 논문이나 이런 쪽에서는 성명 표시권도 침해를 많이 당하고 동일성 유지권도 침해를 많이 당합니다. 자, 저작 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의 꽃이죠. 예. 요거는 양도가 가능합니다. 저작자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양도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조용필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곡도 많이 하시고, 근데 조용필 씨가 어떤 곡을 작곡하고 그걸 갖다가 공표할 권리는 당연히 그분한테 있고, 그 다음에 그 곡을 갖다가 복제할 권리를 엠넷이나 멜론이나 뭐 이런 그 음원 유통회사에 그 복제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뭐 그 저작권료를 먼저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복제권에 의해서 이 저작권 시스템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용필 씨가 뭐 신곡을 준비해서 이거를 뭐 멜론에다가 계약해서 넘겼다. 그러면은 그 멜론에서 여러분들이랑 또 간이한 계약을 맺는 거예요. 600원, 뭐 900원 내고 요 mp3를 다운받도록. 그 다운받는 게 바로 복제 행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멜론에서는 그 사들인 그 복제권을 가지고 다시 또 사업을 또 하시는 거죠. 그리고 공연권은 말 그대로 뭐 어떤 공연을 뭐 할 수 있는 권리, 뭐 그런 거고, 공중송시권은 방송에 내보낼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전시권은 역시나 뭐 공연권이랑 비슷합니다. 전시하는 권리. 그래서 저작재산권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저작인접권이라고 해서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저작인접권. 자, 저작인접권 같은 경우에는 누가 가지는 권리냐면 여기 실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연자. 근데 실연자는 실제로 공연을 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공연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수들. 그러니까 작곡자들이 가지는 권리가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그러니까 작사, 작곡하시는 분들이 가지는 게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이고, 그 다음에 가수들이 가지는 게 이런 그 공연을 통해서 아니면은 어떤 노래 행위를 통해서 자기 목소리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는 게 바로 실현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저작 인접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이런 사람들도 역시나 이 저작권에 인접하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요즘에 저작권 관련된 그 이슈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도 이 저작권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지식재산권인데 여기 보시면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근데 그 법조문이 몇 개가 없어요. 한 15개인가. 조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경쟁을 하지 마라 라는 그런 취지의 법조문인데 이게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영업비밀에 관한 그런 내용도 그 법조문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뭐 산업 스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노하우나 이런 거를 많이 숙지한 다음에 다른 회사로 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뭐 대기업이 됐던 중소기업이 됐던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좀 막을 수 있는 법률들이 바로 이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에요. 근데 이 법은 오늘 말씀드리자면 뭐 한두 것도 없고, 따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이런 법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기술적 노하우, 영업 방법, 고객 리스트 등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면 불법 행위에 해당해서 형사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영업 비밀 침해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 다른 회사랑 같이 협업 또는 공동 개발을 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원래 우리 회사가 이런 노하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 그런 것들을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도 있고요. 물론 계약서에 명시하기에 너무 좀 짜잘하다. 그렇다면 그 NDA 체결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밀 유지 계약서 같은 거를 먼저 체결해서 우리 회사가 이런 기술은 원래부터 갖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별도의 계약서나 비밀 유지 계약서 같은 걸로 해놓는 게 좋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준비해 놓으시면 좋고요.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 설계권은 이게 이제 반도체 어떤 설계에 관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특허로 보호하기에는 너무 또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물론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지만, 그래서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 설계권이라는 그런 권리가 따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캐릭터 권리의 한 종류인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최근 많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일단 보면은 어떤 캐리커처나 뭐 이런 작업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권리입니다. 초상권에 관한 그런 권리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식물 신품종 보호권은 이거는 이제 새로운 품종의 식물을 만들어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요게 근데 특허권이랑 거의 비슷해요. 특허권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등록일로부터 20년간 생산 판매 독점한다. 그러니까 보호기간도 특허랑 좀 비슷하죠. 요거는 이제 일단 뭐 식물 쪽 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거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명의 종류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자, 특허에서 보호하는 발명은 크게 두 가지예요. 물건 발명, 방법 발명입니다. 물건 발명은 뭔가 뭐 만질 수 있는 것들을 물건 발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협의의 물건, 그 다음에 광의의 물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협의의 물건은 원래부터 옛날부터 특허법으로 보호되던 그런 애들이에요. 기계, 뭐 기구, 장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협의의 물건이라고 하고, 광의의 물건은 최근에, 그러니까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1986년도에 특허법이 개정되면서 특허법에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로 하자라고 한 그런 물질 특허들입니다. 그리고 조성물은 뭐냐면, 조성물이라는 단어가 아마 많이 사용이 될 텐데, 조성물은 뭐 음식 특허 같은 것들, 아니면은 뭐 여명 808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재료를 섞어서 만들어지는 물질, 뭐 이런 것들 조성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방법 발명은 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 단순한 방법, 그러니까 이용 방법, 뭐 이런 것도 특허로 별도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 방법, 요게 사실 요즘에 아주 뜨거운 이슈죠. 통신 특허들이 애플 삼성 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특허들도 최근에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런 방법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물건의 제조 방법, 이런 그 화합물 X의 제조 방법, 이런 것들을 방법 발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밑에 예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명의 실시 규정이 있는데, 요거는 특허법 2조에 나와 있습니다. 특허법 2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발명을 실시했다라고 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가에 관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침해냐 아니냐 요거를 판단할 때 판단하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건 발명 같은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에 청약을 하는 행위. 되게 어렵죠, 말이 되게 어려운데 하나하나 끊어서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생산하는 행위는 당연히 특허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그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도 특허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법조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침해품을 어떤 정당한 권리 없이 뭔가 사용했다. 그러면은 엄밀하게는 특허 침해에 해당해요. 법조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침해품을 양도한다? 그것도 역시나 특허 침해 행위로서 불법 양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대여했다, 아니면 수입했다, 아니면은 맨 마지막에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사시겠어요? 라고 하는 이게 청약입니다. 이 제품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허 침해품을 만들어 놓고 이 제품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그 행위가 바로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뒤에 괄호에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침해품을 만들어 놓고 그걸 전시장에 내보냈다. 그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특허법에 이런 행동들이 바로 이런 발명의 실시다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특허 침해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런 행위들이 특허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도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특허 침해품을 온라인상에서 팔았다. 그러면은 내가 만든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나는 특허 침해자입니다. 법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수출은 없는데 수출이라는 단어는 없죠. 근데 그러면 수출 행위는 특허 침해 행위가 아니냐? 발명의 실시가 아니기 때문에 특허 침해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뭐 국내에서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허 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허 침해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법 특허는 당연히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가 방법 특허 침해에 대한 어떤 실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법 발명은 이 방법 발명 중에 하나에 속해요. 제법은 뭐뭐를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방법 발명이랑 당연히 똑같은 내용인데, 근데 제법 발명이라고 하는 이런 그 물건을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한번 돌려봤을 때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뭔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만들어진 결과에 해당하는 생산된 물건을 위에 내용이랑 똑같아요. 그 물건을 사용 양도되어 수입하거나 뭐 양도되어 청약을 하는 행위를 이제 발명의 실시 행위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그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요 휠에 대해서 특허권자 A가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침해하는 1차적인 침해 행위는 이 생산업자 B에 의해서 일어나요. 똑같이 만약에 카피했다면. 자, 그랬을 때 이 생산업자 B가 이 부품을 공급하죠. 제조업자 C한테 이 부품을 공급해서 제조업자 C가 자전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제조업자 C가 유통업자 D한테 이걸 판매를 해요. 그래서 유통업자 D가 요거를 이제 소비자한테 팔기 위해서 운송업자 E한테도 넘깁니다. 그랬을 때 B, C, D, E 중 누가 침해자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래서 답이 나오는데, 정답은 아까 전에 보시면 여기는 생산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얘네는 그거를 양도받아가지고 완제품을 만든 사람들이죠. 그리고 얘네는 그거를 양도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얘도 양도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은 얘네들이 전부 다 특허 침해에 해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특허권자 A라는 사람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돈 많이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유통업자 D 또는 제조업자 C한테 해요. 근데 보통 유통업자 같은 경우에는 우린 잘 몰랐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막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유통업자보다도 이 제조업자 C한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완성품 업체에 많이 소송을 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그래서 요즘에 그 소송을 많이 당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삼성전자도 그런 뭐 부품들을 삼성전자에서 다 만들지는 않죠. 근데 특정한 부품이 문제가 되면 사실 그 특허권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별로 돈이 없는 저기 뭐야 4차 벤더, 5차 벤더 이런 분들한테 소송을 하기보다는 아예 그냥 완제품 업자한테 소송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죠. 이 완제품 안에 이 부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특허 침해 부품을 포함하고 있는 이 완제품의 생산을 하는 업자는 결국에는 특허 침해품을 완성해서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특허 소송을 할 때 역시나 가장 효율적인 부분은 가장 효율적인 전략은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네. 소송했는데 네. 그 업자가 네. 난 몰랐다. 네. 그거는 사실은 몰랐다라는 거는 저기 뭐야 뭐라 했지? 그 침해를 멸각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그런 불법 행위가 일어났다라고 봤을 때, 물론 고의는 내가 알면서도 했다라는 그런 고의인데 이게 아니고 과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완제품 제조업자면 어떤 특허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던 뭐 그런 과실, 그런 걸로 인해서 계속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부담이 많은 거죠. 특허에 대한 부담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용도 발명이라고 있는데 이 용도 발명이 굉장히 특이한 내용의 발명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용도 발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어떤 특정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아주 새로운 속성을 발견하면 그 속성을 이용한 것에 만약에 창조성이 있으면 그러면은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DDT 사례가 여기 나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여명 808 사례예요. 여명 808 같은 경우에는 그 특허 문서를 한번 보시면 청구항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오리나무와 마가목 추출물을 이용한 숙취 해소용 천연차 딱 이렇게 한 줄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나무와 마가목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 재료들이 숙취 해소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그 여명 808 만드신 그 분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 하얗시고 여기 훈장 차고 나오시는 그분이 이제 무수히 많은 거의 뭐 3,000번 이상의 실험을 통해서 그런 재료에서 숙취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갖다가 그때 이제 처음 발견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그 발견 자체에 대해서 특허를 주진 않지만 근데 어떤 그런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효과를 발견해서 그거를 발명품에 이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게 바로 이 용도 발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물질이다 하더라도 그런 이제 이용하는 방법에 창의력이 새로운 속성을 발견하는 그런 어떤 창조적인 노력을 하셨다면 용도 발명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의사분들이 이런 용도 발명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한의사분들이 특허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아직까지는. 근데 요거를 이제 한의사분들이 많이 하지는 않다 보니까 오히려 제약사들이 이런 쪽에 연구를 되게 많이 해요. 천연물 신약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한의사분들이랑 제약사분들이랑 이렇게 충돌이 나는 그런 부분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특수한 발명 중에 국방상 필요한 발명이 있어요. 국방상 필요한 발명. 이 국방상 필요한 발명이 특이한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특허는 출원되고 나서 1년 6개월 이내에 1년 6개월 뒤에 무조건 출원 공개가 돼야 되는데 국방상 필요한 발명 같은 경우에는 특허청과 국방부와의 협의에 의해서 공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뛰어난 그 헬멧, 그 방탄모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특허로 출원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특허 출원된 내용이 1년 6개월 뒤에 공개가 됐다.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요? 우리 북에 있는 인민들이 좋아하죠. 그 내용이 공개가 되면 그러면 그 내용대로 북에서 한번 이렇게 딱 조립해보고 그 다음에 그 방탄모를 뚫을 수 있는 소재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방상 필요한 발명 같은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뭐 특허권을 안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특허권을 만약에 안 주면은 뭐 우리나라 국방과학이 발전하지 않겠죠. 자, 근데 어쨌든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그 출원을 공개하지 않는 그런 특이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예외적인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특허 출원하지 말 것을 국가에서 명령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밀 취급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를 안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뭐 전시사변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특허권을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용이 뭐 토지 수용이랑 같은 그 수용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특허권을 수용할 수도 있다. 국방상 발명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미생물 발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원래는 특허는 서류에 써서 그 서류에 발명의 내용을 써서 그 서류를 특허청에다가 제출하는 그런 제도예요. 만약에 역사적인 가정이지만 만약에 어떤 발명품을 직접 내라 라고 했다면 특허청이 아마 만물상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창고 있다고 이렇게 지어놨을 때고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허는 제품을 보호한다기보다 그 제품 안에 들어있는 아주 핵심적인 코어, 그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그 기술적 사상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굳이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완제품을 낼 필요는 없어요. 서류로 내면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아주 최근에 등장한 발명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미생물 발명이에요. 바이오 쪽 BT 해가지고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미생물 발명 같은 경우에는 이 미생물을 특정한 기관에 기탁해서 뭐 냉장 보관한다거나 하여튼 이렇게 미생물을 맡겨놓지 않으면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그 발명의 효과를 갖다가 동일하게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서류를 내면서 서류에 더해서 미생물까지 기탁을 해야 됩니다. 미생물 발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그 바이오 쪽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미생물 특허를 낼 때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해주시면 좋죠. 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특허권이 나오기 전까지 그러면 나한테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냐? 특허 출원만 한 상태에서 만약에 카피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사이에 갖게 되는 권리가 바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권리입니다. 이게 발명의 완성 시점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이랑 약간 비슷하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발명을 완성을 하면 그러면은 그 완성 시점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그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팔 수도 있어요. 특허 출원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정리해 놓은 연구 노트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특정한 회사에 팔 수도 있습니다. 특허 출원하기 전에. 근데 물론 그 특허권을 받고 특허 출원을 하고 나서 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허권을 받은 다음에 이전하는 게 가장 안전하죠. 연구 노트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이전할 수는 있는데 돈 받고 이전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됐다가는 나중에 법적 문제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될 수도 있죠. 뭔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게 여기 보면은 뭐 특허 부여 청구권, 발명자 게재권 이렇게 이런 그 권리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전부 다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후원 배제효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후출원이 등록받게 하는 거를 방해하는 효과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요 보상금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아주 밑줄을 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상금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출원하고 등록받기 전에 제3자한테 경고장을 날릴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날릴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특허 출원 진행 중이다 라고 서면에 쓰면서 경고장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경고장을 날렸을 때 발생하는 게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을 해요. 근데 아직 내가 특허권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보상금 청구권을 실행해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경고를 통해서 보상금 청구권을 발생시키고 나중에 특허 등록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을 하고 나서는 그 특허 출원에 담긴 내용을 갖다가 여기저기 제안을 하셔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제안을 할 때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심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 NDA, Non-Disclosure Agreement, 그 비밀 유지 계약서, 그거 그 저한테 그 요청하세요. 그런 서식이 없으시면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그건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한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 NDA라고 하는 게. 근데 그게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NDA를 상대방한테 써달라라고 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아주 기분 나빠하거나 그런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기술을 당신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요거와 관련된 어떤 카피 행위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뭐 무슨 법원에 가서 뭐 다투도록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인데 일단은 우리가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면 그 좋은 기술을 저쪽에서 보고자 하는 사람이 제안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요거는 최소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밀 유지 계약서를 요청하고 사인하고 그 다음에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물론 법적 효력이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날 그 자리에 이 사람이랑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그 또 다른 얘기인 거고, 이 보상금 청구권은 어쨌든 특허 출원 이후에 어떤 제3자한테 경고장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그런 경고장에 의해서 발생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이 가능합니다.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공동 발명,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 발명.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 내에서도 여러 명이 같이 발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회사 대 회사로 개발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 대 개인으로 해서 여러 명이 같이 출원서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표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판례가 나와 있어요. 공동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고,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공동 발명자에 해당한다. 이거는 뭐 예전부터 수차례 반복되었던 대법원 판례예요. 자, 이 판례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냥 돈만 된 사람들, 돈만 된 사람들은 공동 발명자냐 이거죠. 아니면 그냥 니즈만 얘기한 사람들, 우리가 이런 불편함이 있어, 그러니까 이 불편함을 너네가 해소해줘 그러면서 용역 비용을 줬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공동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대법원 판례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가 됐든 저희가 됐든 하여튼 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연구를 계속 한다든가, 아니면 뭐 굳이 모일 필요는 없지만 이메일로 어떤 기술 이슈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렇게 막 하면서 아이디어를 서로 같이 냈다. 요 정도 돼야 공동 발명자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할 때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합니다. 공유가 됩니다. 공유. 자, 그리고 출원을 할 때도 여기 보세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해야 됩니다. 공유자 전원이 출원하지 않는 경우에 거절 이유 또는 무효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2명이 같이 공동 발명을 했는데 그 중에 1명이 몰래 자기 혼자 출원했다. 그러면은 거절 이유고 무효 사유입니다. 그 사람은 무권리자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1명이 나가서 혼자 특허 출원했다? 그러면은 그건 무권리자예요. 그래서 출원을 할 때 역시나 이 공동 발명자 2명이 같이 이제 출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 예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예외로 그 2명이 공동 출원, 그러니까 공동으로 발명했다고 해서 그 2명이 같이 출원을 해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고, 요 2명 중에 1명이 내 지분을 다 넘기겠다 라고 해가지고 계약을 맺고, 이 사람, 그러니까 A와 B가 있으면 그냥 A 한 사람 이름으로 하기로 하자. 그 대신에 발명자에는 나를 넣어달라. 그래서 발명자란에는 A, B가 다 들어가 있고 출원인에는 A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A랑 B랑 계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계약? 요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거를 넘겼다. B가 A한테 넘겼다 라고 하는 그런 지분 이전 계약서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타 공유자 동의 없이는 지분 양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A랑 B랑 두 사람이 있는데, 근데 B라는 사람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C라는 사람한테 자기 지분을 넘겼어요. 그러면은 C는 이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재산권이기 때문에 C는 이 특허에 뭐 지분의 30%만 가지게 됐다 하더라도 이 특허를 전부 다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 특허가 이 지분권자가 뭐 지분의 1%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특허 내용 전체 중에 딱 1%만 실시할 수는 없어요. 그쵸? 네. 이 특허 발명의 지분의 1%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특허 발명의 전체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허권에서 지분이 그렇게 크게 의미를 갖지는 않아요. 나중에 이제 언제 의미를 가지냐면 그 특허권을 뭐 경매로 팔 때, 이럴 때는 이 특허권이 뭐 1억 원에 팔렸다 그랬을 때 지분을 1% 갖고 있는 사람은 재산적인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네. 1억 원에 1%면 뭐 100만 원밖에 안 될 테니까.
자, 근데 실시를 하는 측면에서는 1%를 가지고 있어도 이 특허 발명 전체를 실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을 누구한테 이 특허권의 지분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B가 자기 지분을 A의 동의 없이 C한테 넘길 수는 없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하실 때 이 문제가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됩니다. 틀림없이. 저도 무수히 많이 봤어요. 네. 자, 심판 청구 같은 경우에는 근데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의 심판 청구 시 공유자 전원이 공동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판 청구는 좀 복잡한 내용이니까 뒤에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있습니다. 네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네. 회사 직원이 발명을 하더라도 네. 출원을 회사 앞으로 해서 회사 바로. 네. 네.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개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회사 앞으로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대표자 앞으로 내야 되는데 아, 개인 사업자? 네. 아, 개인 사업자는 그렇죠. 네. 네. 그럴 때 방금처럼 이제 직원이 공동 발명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근데 일단은 고용관계가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발명에 의해서 회사에 넘긴다라는 그 내용이 직무발명 신고서에 써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직원이 일단은 회사에 넘기는 형식으로 해서 양도를 하되 그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대표님 이름으로 출원을 하는 거죠. 그 대신에 그 직원의 이름을 발명자란에다가 같이 포함시켜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그리고, 그럼 네. 발명자에 넣는 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 네.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가 대표자의 존재하지 이름으로 그냥 임의로 이렇게 하는 계약서는 게- 없지만 동의하에 내는 경우가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에 네. 마음이 변해가지고 네. 나 공동 발명자인데 네. 이의를 제기했을 때 아, 그런 무효사유가 되는 겁니다. 법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법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근데 사실 뭐 굉장히 구체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저기 변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 직무 발명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사규 안에 그런 거에 관한 조문이 뭐 한두 줄 정도 있느냐, 그런 게 변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실제 케이스는 한번 좀 그런 걸 많이 봐야죠.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직무 발명 내용이 나오니까 그거 나올 때 말씀드릴게요. 일단 공동 발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좀 나왔는데 이런 사례가 공동 발명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착상한 자, 발명의 착상,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타인의 착상에 의거하여 연구해서 발명을 완성한 자, 이런 사람들도 공동 발명자에 들어가요. 발명의 힌트를 얻고 그 발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발명을 한 사람,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든가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발명을 한 사람들은 공동 발명자로 인정해줘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냥 단순 후원자, 위탁자 이런 사람들은 비공동 발명자예요. 용역 개발 같은 걸 하시다 보면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일단은 이 사람들을 발명자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용역계약서에 만약에 완성된 발명은 이전하기로 한다, 뭐 그런 내용이 써 있으면, 그러면은 물론 발명자는 뭐 우리가 되지만 완성과 동시에 이렇게 이전이 되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뭐 희망 조건만, 그러니까 뭐 어떤 요구사항만 제시하고 해결할 착상을 제공하지 않은 자, 그런 것들 공동 발명자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무권리자 출원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